300년 넘게 지속된 문명을 단 하루 만에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배와 검, 그리고 무자비한 정복의 논리만을 사용하여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배했던 왕조의 마지막 흔적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1279년 3월 19일 약 1000척의 송나라 전함이 광둥성 인근 야문 앞바다에서 300척에서 700척의 원나라 함선과 마주했습니다. 송나라 함대에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중국 제국의 자녀 세력 전체가 타고 있었습니다. 8살 난 조병 황제와 황실도 함께였습니다. 수만 명의 관리들, 후궁들, 하인들도 배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중국인의 손에 남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송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황제는 자신의 재상에게 익사당했습니다. 중국은 4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세인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가 정말 소름 끼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습 공격이나 교묘한 매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송나라 지도부는 파멸적인 전술적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수적 우위를 떠다니는 감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천천히 진행되는 대재앙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야문에서 일어난 공포를 이해하려면 1279년 무렵 몽골의 전쟁 기계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거의 50년 동안 징기스칸의 후손들은 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적인 육상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1258년 그들은 바그다드를 약탈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만 명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파괴된 책의 잉크로 검게 변했습니다. 이 피로 인해 붉게 물들기도 했습니다. 1241년 모히에서 그들은 15,000명에서 2만 명의 헝가리 병사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마을들을 체계적으로 불태웠습니다. 1221년 그들이 니샤푸르를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즉시 항복하거나 전멸을 각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독특한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송나라는 남중국을 통치했습니다. 이곳은 강과 호수, 해안으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기병전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지형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송나라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알려진 모든 군사적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송나라의 저항은 그들이 겪었던 어떤 저항보다도 거셌습니다. 송나라는 화약 무기, 화창, 함선용 투석기, 그리고 수레바퀴 추진 전함과 같은 첨단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1161년 송나라 해군은 차이시에서 여진족 금나라의 침공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인구 1억 명에 육박하고 광저우와 취안저우 같은 번성하는 항구들이 있었습니다. 서기 960년부터 이어져 온 관료 체제를 갖춘 송나라는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260년대에는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부패는 고질적이었습니다. 관리들은 해군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 결과 함선들은 제대로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1260년대에 한 망명자가 쿠빌라이 칸에게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는 송나라 해군이 부패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71년 스스로를 중국 황제로 선포한 쿠빌라이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몽골군은 해전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이에 1251년만 해도 그들의 도하는 부풀린 동물 가죽과 조악한 뗏목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중국인, 한국인, 중앙아시아인 조선공들을 고용했습니다. 1265년부터 송나라 함선들을 납포했습니다. 또한 패배한 지휘관들에게 원나라 수병을 훈련시키도록 강요했습니다. 10년 안에 그들은 송나라 해군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함대를 구축했습니다. 종말의 시작은 1273년에 찾아왔습니다. 몽골군이 6년간의 포위 끝에 샹양을 점령했을 때입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길고 잔혹한 포위 중 하나였습니다. 샹양은 양쯔강으로 가는 길목을 통제했습니다. 양쯔강은
남중국 심장부로 향하는 동맥과 같은 고속도로였습니다. 샹양의 함락은 물꼬를 텄습니다. 1275년 제상가사도 휘하의 송나라 병력 13만 명이 양쯔강을 따라 원나라 장군 바얀이 지휘하는 원나라 군대와 맞섰습니다. 이 전투는 재앙이었습니다. 바얀의 군대는 송나라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수년간 송나라 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했던 가사도는 불명예스럽게 도망쳤습니다. 진강과 장음 같은 주요 도시를 포함한 양쯔강 주변 주민들은 고향을 버렸습니다. 몽골군이 남쪽으로 휩쓸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송나라는 평화를 협상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얀은 모든 제안을 경멸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송나라가 더 많은 평화 사절을 보내려 했을 때입니다. 송나라 국경 장군들이 원나라 사절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는 몽골군을 경노하게 만들었으며 전면전을 보장했습니다. 1276년 1월 18일 바얀의 군대는 현대의 항저우에 있는 송나라 수도 리난 외곽에 주둔했습니다. 다가올 학살을 피하기 위해 송나라 태후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루시우프를 보내 항복을 협상하게 했습니다. 루시우프는 1256년에 과거에 합격한 뛰어난 학자 겸 관리였습니다. 바얀의 대답은 섬뜩하면서도 예언적이었습니다. 그는 송나라가 아이에게서 왕위를 얻었고 아이의 손에서 왕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나는 1276년 2월에 함락되었습니다. 5살 난 공황제는 현대의 베이징에 있는 쿠빌라이 칸의 수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항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명의 인물이 몽골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장세걸, 루시우프, 그리고 문천상입니다. 이들은 공황제의 어린 동생들과 함께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동생들은 7살 조시와 4살 조병이었습니다. 이 세 남자는 역사에 송나라의 새 충신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운 용기와 비극적인 허무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장세걸은 아마도 이 트리오 중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몽골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송나라로 망명한 전 몽골 병사였습니다. 오랫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허베이성에서 태어난 장세걸은 사실 장유 휘하에서 복무했습니다. 장유는 몽골에 충성하는 한족 장군이었습니다. 편을 바꾼 후 장세걸은 송나라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송나라 해군을 지휘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군사 및 행정 업무를 모두 총괄했습니다. 그는 강인하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몽골 전술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어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천상은 1256년에 루시우프와 함께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학위를 받은 학자이자 애국자였습니다. 문천상은 문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둥성과 장시성에서 송나라 육군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자원과 줄어드는 병력으로 원나라 군대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1236년 장수성에서 태어난 루시우프는 리난 함락 전 예부시랑을 지낸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유교적 충성심에 완전히 헌신했던 루시우프는 송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순간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 남자는 1276년 푸저우에서 조시를 단종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항 세력을 규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 군대는 무자비했습니다. 1277년 4월 푸서우건기 몽골로 망명하면서 재앙이 닥쳤습니다. 푸서우건근 취안저우의 부유한 무슬림 행정관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항구 중 하나를 지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푸서우건근 거대한 상선을 통제했습니다. 장세걸은 송나라의 해상 저항을 이어가기 위해 그의 배들을 압류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압류에 격분한 푸서우건근 망명했습니다. 그는 취안저우에서 송나라 황족과 관리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원나라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배신 행위로 몽골은 중국 남부 해안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장하는 함대에 수백 척의 배가 추가되었습니다. 송나라 조정은 취안저우를 떠나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광둥성으로 항해한 것입니다. 항해 중 열대 폭풍으로 조시 황제의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소녀는 살아남았지만 그 시련으로 인해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조정은 현대의 홍콩 란터우섬 무이워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10살 난 황제는 1278년에 사망했습니다. 황제의 사인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된 병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7살 난 조병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송나라의 절대적인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루시우프는 1278년 5월 10일에 좌승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지휘하는 장세걸과 함께 실질적인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야문에서 결전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문은 현대의 광둥성 장먼 인근에 위치한 좁은 만입니다. 이곳은 양쪽의 가파른 절벽으로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 위치는 방어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만의 1.5km 내업이 입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군의 쉬운 접근을 방지했습니다. 장세걸은 약 1000척의 전함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대형 전투함부터 소형 수송선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송나라 함대에는 병사들만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배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정관리, 황실 후궁, 하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의 가족들도 있었고 수천 명의 민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함께 남쪽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비전투원이었습니다. 배들은 초만원이었고 보급품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사기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세걸은 그들이 도망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 육지에 있는 모든 건물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안으로 도망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송나라를 파멸시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체 함대를 하나의 거대한 해상 요새로 묶도록 명령했습니다. 전술적 논리는 서류상으로는 타당해 보였습니다. 만 전체에 걸쳐 함선들을 연속적인 선으로 묶었습니다. 중앙에는 조병 황제의 배를 두었습니다. 장세걸은 해상 방어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함선들은 개별적으로 격파될 수 없었습니다. 이 진영은 단합된 전선을 제시했습니다. 송나라 병사들은 함선들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공격하는 곳마다 병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장세걸의 지휘부의 일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에 입구만 막고 서쪽 탈출로를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기동성을 유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세걸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송나라 군대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군대가 공황 상태에 빠져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후퇴도 탈출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승리 아니면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함대를 함께 묶음으로써 그는 탈영의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거나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술적 유연성의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대응과 생존의 가능성도 없애버린 것입니다. 1279년 1월 문천상은 하이펑현에서 원나라 장군 이형에게 붙잡혔습니다. 문천상의 게릴라군은 수년간 몽골군을 괴롭히었습니다. 그의 생포는 이 지역의 마지막 송나라 육군을 소멸시켰습니다. 이형은 문천상을 장홍범에게 데려갔습니다. 장홍범은 이제 마지막 공격을 위해 원나라 함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장홍범은 장유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유는 장세걸이 망명하기 전에 복무했던 몽골 장군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역사의 쓰디쓴 아이러니 중 하나로 장세걸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전투에서 전임 상관의 아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장홍범은 1238년 금나라 멸망 이후 몽골의 지배를 받던 허베이성 딩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유는 처음에는 몽골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1218년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결과 쿠빌라이 칸이 가장 신뢰하는 한족 장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장홍범은 몽골 군사 체제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몽골 기병 전술과
중국식 전술을 모두 배웠습니다. 30대 무렵 그는 양쯔강을 따라 벌어진 하천 전쟁에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개인적인 신뢰도 얻었습니다. 1278년 6월 쿠빌라이는 장홍범을 남중국 원나라 모든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이 한족에게 몽골군, 탕구트군, 고려군, 중국군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쿠빌라이 제국의 다민족적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장홍파는 남해안을 따라 함대를 체계적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그는 점령한 항구들에서 함선과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부사령관은 탕구트 장군 이한기였습니다. 이항은 야문에서 북쪽으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주요 도시 광저우를 이미 점령했습니다. 1279년 2월 원나라 함선들이 야문만 입구 밖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홍판의 지휘관 중 한 명인 오마르는 운남의 원나라 총독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송나라 구원선들을 추적하여 야문으로 돌아왔고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더 많은 원나라 함선들이 봉쇄에 합류했습니다. 송나라 병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세걸에게 또 다른 탈출을 조직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직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장세걸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도시에서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광대한 남부 왕국이었던 송나라 제국이 만에 정박한 함선들의 집합으로 축소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완전한 봉쇄를 확립하여 육지로부터 신선한 물과 목자의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송나라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선들에 빽빽하게 들어차면서 식량과 식수는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모두 건조 식량을 섭취하고 바닷물을 마시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것은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했습니다. 질병이 함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약해지고 병든 병사들은 싸우기는커녕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장홍파는 심지어 장세걸의 조카를 사로잡아 3번이나 항복 요구와 함께 보냈습니다. 장세걸은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장홍판의 전략은 체계적이면서도 잔인했습니다. 그는 송나라 병사들을 굶주리게 하여 약하게 만든 다음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1279년 3월 18일 오후 장홍파는 공격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지휘관들은 대포와 폭발성 발사체를 사용하여 송나라 진영을 깨뜨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홍파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대포 사격이 송나라 함선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부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 함선들이 흩어져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백병전 전술을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여 압도적인 병력과 우월한 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함선 하나하나를 도륙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3월 19일 장홍파는 자신의 함대를 4개의 사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병력은 송나라 함대의 동쪽에, 다른 하나는 북쪽에, 그리고 3번째는 남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장홍파는 4번째 사단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는 송나라 전선에서 약 1, 2, 즉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새벽에 북쪽 원나라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이 송나라 군대는 약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첫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나라 함선들이 후퇴하고 물 위로 축제 분위기의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지친 송나라 병사들은 원나라가 어떤 승리를 축하하거나 연회를 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경계를 늦추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쉬기 위해 앉았습니다. 음악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오의 장홍판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함선들은 전방에서 돌진하며 송나라 진영을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원나라 함선들이 접근하자 송나라 정찰병들은 이것이 후퇴가 아니라 함정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원나라는 갑판에 넓게 펼쳐 놓은 큰 천 아래에 추가 병사들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함선들이 적은 병력으로 보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장홍판의 함선들이 송나라 함대에 도달했을 때 원나라의 전쟁 나팔 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숨어있던 병사들은 덮개를 벗어던지고 무기를 든 채 위로 솟아오르며 전쟁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늘이 화살 물결로 어두워졌고 화살들은 빽빽하게 모여있는 송나라 함선들 위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송나라 함대는 기동할 수도 분리될 수도 전술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세거리 탈영을 막기 위해 만든 사슬로 묶인 진형은 이제 어떠한 조직적인 방어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격받지 않는 함선들은 공격받는 함선들을 지원하기 위해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격받는 함선들은 후퇴하거나 재배치할 수 없었습니다. 첫 1시간 안에 7척의 송나라 함선이 압도당하고 납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승무원들은 살해야 되거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원나라 병사들은 자신들의 함선에서 송나라 방어벽 위로 뛰어올랐고 칼과 도끼가 번뜩였습니다. 몇 주간의 굶주림과 바닷물 섭취로 약해진 송나라 병사들은 거의 무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갑판 위에서의 백병전은 학살이 되었습니다. 진형 중앙의 황제 함선에서 어린 조병 황제는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린 황제는 그들이 공격을 조율하고 하나의 부대로 싸웠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도 황제는 혼돈, 조직력 부족, 그리고 그들의 위치가 절망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수부는 그의 곁에 서서 원나라 군대가 외곽 함선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체계적으로 중앙, 즉 황제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오후 내내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돌과 화살이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원나라 군대는 화선을 사용하여 송나라 함선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빽빽하게 모인 진영을 통해 번져나갔습니다. 다른 함선들은 자신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 궁수들은 시도하는 자들을 모두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장세걸은 자신의 기함에서 지휘하며 방어를 조직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어는 없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진영은 떠다니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육수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송나라 황제가 사로잡혀 몽골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공제처럼 굴욕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어린 아내에게 바다로 뛰어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순종하여 스스로 몸을 던져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육수부는 황제의 의복을 입은 8살 소년에게로 향했습니다. 육수부는 그에게 우리나라의 일들이 폐허가 되었고 조국이 파괴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제께 전임 공제가 대도에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육수부는 황제께 선대의 재앙적인 정책을 계속하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러한 모욕을 견딜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수부는 황제의 옥새를 가져와 조병의 몸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황제를 품에 안고 함선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남중국해로 뛰어들었습니다. 재상과 황제는 함께 야산 앞바다의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아있던 조정 사람들이 육수부가 한 일을 보았을 때 집단 자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제의 후궁들은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조정 관리들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신들은 사로잡히는 것보다 익사를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손자들을 보호하려 했던 양태후도 바다에서 자살했습니다. 장세걸은 혼란 속에서 몇 척의 함선과 함께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송나라 황자를 즉위시키고 저항을 계속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병 황제의 죽음, 양태후의 자살, 그리고 함대의 완전한 전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열대 폭풍 속으로 항해해 들어갔습니다. 그가 폭풍 속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탈출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몽골의 선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함대의 잔해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나라는 야문에서 멸망했습니다. 사상자 수는 엄청났습니다. 1279년 7월까지. 이 수만 구의 시신이 야문 주변 해역에 떠다녔습니다. 일부 기록은 10만 구의 시신을 주장합니다. 장홍파는 적 함선 8천 척을 납포했다고 전해집니다. 원나라 병사들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형되었고 다른 이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전에 사로잡힌 문천상은 수년간의 감금에도 불구하고 몽골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283년 쿠빌라이는 그를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문천상의 마지막 시는 세상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의로운 정신이 있다고 노래하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4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은 완전히 이민족의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원나라는 모든 것을 재편했습니다. 투항한 병사들로 한인 부대를 창설하고 항복한 송나라 병사들에게는 고려 여성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남부 항구에 대한 통제를 공식화하고 해상 무역을 전환하여 막대한 관세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원나라는 1274년과 1281년에 송나라 함선과 선원들을 사용하여 일본을 해상으로 침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일본인들이 가미카제라고 부른 태풍으로 인해 재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1200년대 후반에는 원나라 함대들이 인도 제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는 이전 어떤 중국 왕조보다 몽골의 해상력을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1273년에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로써 원나라는 지폐를 주요 교환 수단으로 사용한 최초의 중국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2만 개의 공립학교를 세우고 예술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국 학자들은 이민족 왕조에 봉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장세걸, 문천상, 육수부 이 세 명은 송나라의 새 충성스러운 인물로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기리는 사당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야문 근처의 박물관과 기념관들은 이 전투를 기념합니다. 조주 사람들은 어린 황제를 기억하기 위해 애국수풀을 준비합니다. 심천에는 조병의 무덤이 광둥성 유일의 황제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을 되찾는데 거의 한 세기가 걸렸습니다. 원나라는 1368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때 전직 승려이자 농민 반란군이었던 주원장이 몽골군을 몰아내고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송나라의 거의 50년에 걸친 저항은 몽골군이 기병에 전혀 부적합한 해전과 지형에 적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문 전투를 그토록 참혹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붕괴의 총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탁월함 때문에 패배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송나라 지도부 자체에 의해 초래된 재앙이었습니다. 함대를 사슬로 묶은 장세걸의 결정은 전술적 대응의 모든 기회를 없앴습니다. 탈출 경로를 확보하지 않은 그의 거부는 방어 위치를 함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송나라 군대를 약화시킨 부패, 정치적 내분, 그리고 포수경의 배신, 이 모든 것이 자초한 상처였습니다. 이 승리는 중국 역사상 다른 어떤 정복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국 영토를 이민족의 통치 아래 완전히 복속시킨 것이었습니다. 만약 송나라가 더 버텼더라면, 만약 장세걸이 함대의 기동성을 유지했더라면, 만약 어떤 변수라도 바뀌었더라면 중국 역사는 급진적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잔존하는 송나라 국가라도 살아남았더라면 몽골의 완전한 통합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몽골 내부 분열이 그들의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시간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야문은 89년 동안 중국 독립의 장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에 과거 제도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송나라의 기술 혁신은 중국 고유의 방향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이민족의 정복으로 흔들리었던
중국 문명의 문화적 자신감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야문 전투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희생을 통해 보존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육수부가 조병 황제를 익사시킨 결정은 생존보다 충성을 택한 궁극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문천상이 수년간의 고문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기를 거부한 것은 어떤 원칙들은 죽음조차 감수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세걸의 필사적인 마지막 저항은 모든 중국인이 기꺼이 복종하지는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목숨, 가족, 조국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항의 화신으로서 영원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패배 속에서도 인간이 굴복 대신 저항을, 불명계 대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전 중 하나에 대한 이 심층 탐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문 해전은 단순히 한 왕조를 종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전술적 유연성 유지보다 후토의 방지를 우선시할 때 군사적 우위가 얼마나 빨리 재앙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제가 느낀 만큼이나 잊히지 않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두운 역사도 중요함을 유튜브에 보여주기 위해 다음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합시다. 역사적 전쟁의 잔혹한 현실, 문명이 붕괴했던 순간들, 그리고 정복이 초래한 인간적 대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시면 구독해 주세요. 다음으로 어떤 전투나 역사적 비극을 다루기를 원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1258년 바그다드 공방전을 다루어 볼까요? 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요, 2천만 명이 사망한 태평천국 운동은요, 역사 속 어떤 어둠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것을 바꾸었던 순간들을 계속 탐구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